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들 복습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정의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정의가 있고 좁은 의미의 정의가 있었는데, 넓은 의미의 정의는 좀 도덕적인 것, 도리 뭐 이런 것에 가까웠고, 이제 동양 철학의 공자가 이야기한 정도를 걷는 것이랑 좀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 중에서도 좁은 의미로, 그러니까 정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을 구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서양 철학에서 오랫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수적 정의 중에 분배적 정의를 정의가 가지는 고유한 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래서 마땅히 그 사람이 가져야 할 가치를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인 의미로서의 정의를 이제 롤스가 정의할 때,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전체적인 의미에서 봐야 된다. 사회적 정의.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하나하나 다 이제 절차적으로만 맞다고 하면 그 결과가 불공평하더라도 절차에 우리가 합의를 했으니 정의롭다고 이야기를 하자 하는 절차적 정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특별히 서양 철학에서 정의가 흘러갔던 역사를 보면은 플라톤에서 아리스토에서 시간이 훌쩍 지나고요. 공리주의, 그 다음에 롤스, 샌델 이렇게 이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화면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정의의 여러 철학자들의 그 정의 중에 어떤 정의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잘 와닿니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다양하게 대답을 했지만 한 80%는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결국에는 정의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학자니까 이거를 세세하게 나눴잖아.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특수적 정의에서도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 분배적 정의, 그리고 교정적 정의에서도 어떠한 배상의 측면, 민사의 측면과 형사의 측면, 형벌의 측면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점에서 정의에 많이 연구했던 학자. 그러니까 이 이상적인 것보다는 이 실질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철학자 생각하시면 되겠고,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정의는 그 개인이 정의롭기도 해야 돼, 첫 번째로. 그래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 기계, 기계가 아니라 기계의 절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지혜, 용기, 절제, 얘네가 잘 조화되어 있는 것이 개인이 조화로운 거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조화로운 사람은 지혜가 발달된 그 통치자, 그 다음에 용기가 발달된 수호자, 그 다음에 절제가 발달된 생산자,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가 조화롭게 이루어야지 국가적인 측면에서 조화롭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의라는 것에 관심이 많이 없기도 했고, 개인 위주로 살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격차가 너무 발생하면서부터 이런 게 좋은 사회는 아닐 거야, 전체 사회가 좋은 점을 봐야지라고 해서 등장했던 사상이 공리주의. 그래서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두 줄을 벤담하고 논리인데요, 우리는 예를 위주로 살펴봤었어. 그래서 예를 보면 양적 공리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그 최대의 다수가 최대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지. 그리고 양적 공리주의라는 이야기는 그 행복한 양을 서로 다 계산해가지고 더하면은 그게 사회 전체 행복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철학자입니다. 이 벤담이 이야기했던 공리주의는 한계점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 소수의 의견이 국살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도덕이나 윤리의 법칙을 세울 때 이게 절대 다수의 좋은 점으로만 쏠려버리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비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비판을 치고 나온 학자가 롤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지난 시간에 롤스랑 샌델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롤스가 이제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학자라는 것만 알려줬는데, 이 롤스랑 샌델의 정의론을 생각보다 잘 알더라고. 너희들이 과제 올려준 거 보니까.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잘 배웠거나 아니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읽어본 거겠지. 그래서 어쨌든 샌델의 정의론은 우리가 이 다음 소담원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 롤스의 그 정의론부터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13쪽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프린트. 자, 그래서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롤스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사회 정의라는 것을 최대 다수가 행복한 걸로만 최대 다수가 행복한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법칙, 그러니까 절차를 세워놓고 이 절차대로만 간다고 했을 때만 우리는 이 롤스가 이야기할 때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현대 철학에서는 롤스가 제일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철학자예요. 샌델은 아직까지 이 실존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그리고 성과가 나와야지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반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은 이런 건데요. 크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절차적 정의. 이 절차적 정의를 잘 지켰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롤스는 오직 정의라는 주제만으로 한 우물을 판 철학자이며 그가 20여 년에 걸쳐 탐구한 결실이 바로 정의론이다. 그는 사회정의 실현의 세 가지 고려사항인 자유, 평등, 사회적 경제적 복지의 증진을 특유하게 조정한 정의의 두 원칙을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자유, 평등,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복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선생님 머리를 주말했거든요. 잘 어울리나요? 선생님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파마를 하는데 그게 이번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날 돌아오시면 또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참 올해 1학년들한테 진짜 아쉬운 점이 많은 게, 그러니까 너네가 잘하기 때문에 아쉽다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 과제 올리시는 것도 그렇고 이제 나랑 케미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들끼리도 이 케미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들하고 나하고 좀 잘 맞아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올해 1학년 친구들이 딱 이제 느낌만 봐도 나랑 케미가 되게 잘 맞는 친구들이야. 아직까지 교실 수업에서 좀 조용한 반이 많은 건 맞는데, 근데 이제 그 개개별로 봤을 때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좀 다가오거나 좀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걸 봐도 이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 시간을 많이 지금까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2학기 동안은 아마 이제 3학년들이 수능 앞두고는 거의 이제 정규 수업이나 이런 거 없게 되면 1학년들이 거의 학교에 남아있을 분위기일 것 같거든?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남은 시간 동안에는 한번 좀 제대로 재밌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개인적인 소망.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참 착하고 참 재밌고 이래서 선생님하고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 한 이름 벌써 한 70%, 80% 이제 외웠거든, 너네 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생님이 1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너네 이름 약속한 대로 다 외울 테니 한번 선생님하고 재밌게 지내보자고요. 어쨌든 자, 이제 롤스의 정의론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학교 때 배우셨던 친구들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롤스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 아니면 부모님의 경제적 지위, 그리고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해요. 왜냐면 이미 그거는 선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가지고 태어나면은 결국에는 그 출발선부터 달라버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부모님한테서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지, 부모님의 재산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는지를 일단 다 무시하고 모두를 다 동일한 출발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얘는 가상적인 상황인 건데 원초적 입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초적 입장. 사실 이거 좀 심화된 얘기인데 얘들아, 이거를 한번 이해할 수 있으면 잘 들어봐요. 1학기 때 우리 사회계약서를 배웠었잖아요. 어디서 배웠냐면은 시민혁명이 탄생하게 됐던 배경에서 내가 사회계약서를 설명한 적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나는 저 눈에 보이는 왕이 정말 신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 속해져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회계약서 아니야. 국가는 그 신이 정해준 게 아니라 인간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약속을 맺어서 국가라는 걸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했던 근대 철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마음에 안 들면 뒤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사상이 흘러가는 건데, 이 사회계약서도 사실은 이거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원초적 상태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고 딱 얘기하지만 사회계약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사회계약설은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철학자들이 결국에는 얘들아 우리 한번 국가가 없었던 상태를 생각해보자. 국가가 없이 인간은 너무 행복했어. 근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이 가상의 상황을 딱 전제를 하거든. 국가가 없었던 상태. 근데 그 국가가 없었던 상태에 뭐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상의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본 거고 롤스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원초적 입장은 무슨 상황이랑 동일하냐면 무지의 대입이라고 얘기해요. 뭔 소리냐? 사람이 이렇게 10명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쭉쭉쭉쭉 8, 9, 10. 모자 쓴 거 아니고 사람이에요. 근데 이 10사람이 그 자기가 어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지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날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옆 사람이 어떤 상태로 태어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무지하기 위해서 나는 베일을 쓴 거야. 내 앞에 이렇게 눈으로 탁 가려지는 거 있잖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 쓰던데 어쨌든 이렇게 무슨 이렇게 친구들 쓰는 면사포 같은 거. 그러니까 내 눈앞에 이렇게 딱 보여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거. 이렇게 1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꼭 10명일 필요는 없고 그 사회 구성원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원초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다고 해봐. 이 10명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공이 있는데 너희들한테 딱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1번을 뽑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1번을 뽑으면 나는 소득이 저렇게 상승으로 올라가. 근데 만약에 내가 10번을 뽑았어. 그러면 나는 최하계층으로 내려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1학년 4반 교실에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200여 명의 우리 양속 1학년 친구들, 너희들은 당연히 그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몇 번을 뽑고 싶어? 당연히 1번 뽑고 싶지. 근데 꼭 1번을 뽑을 거야? 아니 뭔 소리야? 그러니까 1번을 뽑으면 너무 좋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10분의 1밖에 확률이 안 되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확률로 너네도 10분의 1로 10을 뽑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뭔가의 공을 이렇게 뽑아서 태어날 텐데 그 공이 1번을 뽑으면 너무 좋지만 10번을 뽑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언제라도 가난한 집안 혹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으니 사회 시스템이 이게 1이고 이게 10이면 이 사람이 부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이 사람은 부를 상대적으로 적게 해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면,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라면, 그렇다면 내가 1번을 뽑든 10번을 뽑든 이건 운이기 때문에 그 운을 최소화하려면 결국에는 사회 시스템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한테 최대한 복지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사회가, 그러면 내가 10번을 뽑아도 사회에서 나한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테니 이 사회에 그 10번을 뽑고 태어나도 나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오니까 나는 뭐 이거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번을 뽑았으면은 나는 굉장히 럭키가이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회 시스템이 이 최빈층, 최약자들에게 많이 복지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불평등하지만 내가 그거를 공을 잘 뽑아서 태어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 정의가 어떤 사회가 정의롭니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챙겨주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롤스가 딱 그렇게 생각한 거야. 태어날 때 그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같은 걸 누가 알고서 태어나니?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힘든 집안에서 태어나더라도 사회 시스템이 나한테 복지가 많이 돌아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면 나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도 이거는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두 원칙으로 나누는데 제1의 원칙이 있고요, 제2의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에서도 첫 번째 원칙이 있고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너네 카메라에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 프린트 봐보세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잖아. 그게 뭐냐면 얘네 자유랑 얘네 평등을 그냥 우리 기본권에서 배운 자유권하고 평등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아까 10명의 사람을 그렸잖아. 그 10명의 사람이 뽑기를 뽑기 전에 일단 모두가 똑같이 다 자유는 동일하게 부여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자유권, 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거는 뭐 누구한테 차별을 가고 안 가고 이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보장되어야 돼 라는 뜻에서 평등해야 돼 라는 소리야. 누구나 똑같이 자유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기본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을 뽑을 때 이 사회 시스템이 가장 낮은 계층으로 가는 사람한테 가장 잘 발달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가야 되게 하고 사회 시스템이 이 10번에 뽑은 가장 최민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얘를 차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사회 이 체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불평등해야 된다는 거야. 차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사회적 지위나 직위에 접근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이 들어간다. 이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공 뽑는 그거 있잖아. 1번부터 10번까지 공을 뽑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은 얼굴이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물론 내가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생겼고 키가 크고 멋있기 때문에 너는 1, 2, 3 중에서만 뽑아. 그 다음에 너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못생겼고 너는 뭐 별로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7, 8, 90 중에서만 뽑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모두나 똑같이 1, 2, 3, 4, 5, 6, 7, 8, 90의 공을 뽑을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게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롤스는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이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번이라고 해요. 일단 인간은 모두가 다 자유로워야 돼. 그리고 그거는 평등해야 돼. 차별하면 안 돼. 그리고 사회 시스템은 일단 공 뽑기 전에 사회의 시스템은 1번한테 가장 불리하게 배분되어 있고 10번한테 가장 많이 배분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 차등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 자 이렇게 10명이 다 무지의 베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모두가 다 자유롭지. 그 다음에 사회 시스템은 1번이 가장 적고 10번이 가장 많아. 그 상황에서 이제 공을 뽑으러 갈 때 똑같이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공을 뽑아야 된다 라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성립된다.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원칙,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이스는 이런 절차대로라면 절차적 정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이런 절차대로라면 내가 4번에 뽑든 6번에 뽑든 3번에 뽑든 8번에 뽑든 10번에 뽑든 그만큼의 불평등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절차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이스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 즉 사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론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는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최소 수요자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한도 내에서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요 10번 사람 있잖아. 요 10번 사람은 우리는 최소 수요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못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 최소 수요자에게 최대의 혜택, 이 사회 시스템이 가장 잘 발달되어서 그 사람에게 많은 복지를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이 최소 수혜자의 그런 배려, 최소 수혜자 최대 분배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롤스를 상징하는 정의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한 정의에 대한 입장 소단원 1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 뭐 할 거냐면
그래,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 근데 그 분배적 정의를 가지려면 그러면 이제 기준을 세워서 분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기준도 어떻게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단원 두 번째, 분배적 정의를 할 때 그 분배 기준을 뭘로 갈지를 배울 테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펴시고 선생님 아마 좀 끊었다가 그 수업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이제 소단원 2 정의의 실질적 기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잠깐 바꿔봤어요. 여러분들이 한쪽에서만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선생님도 월요일 지금 야근을 하면서 여러분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찍어서 빨리 올려서 내일은 오전에도 오픈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전에 우리 저거 하나 보고 가야 된다. 우리 그 165쪽 앞으로 페이지 넘겨주시고, 사회제도의 제1덕목으로서의 정의되어 있는 부분, 요거 봤나요? 아마 안 봤을 것 같아. 요거 어디서 나오냐면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텍스트를 끄집어 온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끄집어낼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사상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영어를 공부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 A is to B, C is to D가 맞는 편인가요? A가 B라고 하는 게 C가 D라고 한다 해가지고 약간 유추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 문장이야. 사상체계에서 우리가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제1의 중요한 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제도의 가장 큰 덕목은 정의다. 다시 말해서 우리 철학자들이 사상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가 진리였다면 사회제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정의다. 그래서 제도는 정의롭게 구성되어야 되고, 그게 이제 절차적 정의로 존 롤스는 표현을 했죠. 이론이 아무리 정교하고 간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밑줄,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해야 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롤스가 정의를 사회제도의 첫 번째 덕목으로 꼽은 까닭이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다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되겠어. 자유와 같이. 롤스에게 있어서 자유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유와 같이 개인이 지닌 불가침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둘 때 정의로운지를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 정의로운 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를 잘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세워져 있는 것이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텍스트도 좀 읽어보자.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 복지를 위한다는 이유로도 결코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에게 갖게 될 더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국민주의 비판이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롤스의 사상을 보면 공리주의를 왜 비판했는지 알겠지.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면 소수가 어느 정도 좀 억압되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니야. 개인은 아무리 양보해도 양보를 할 수 없는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용인할 수 없어. 그게 설령 절대 다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면서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정의의 실질적 기준 가보도록 하자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분배적 정의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분배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기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166쪽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소득, 기회, 지위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어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밑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이 중요. 밑줄 써주시고요. 그 다음 줄에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정의 밑줄 쳐주시고, 분배적 정의 형광펜. 그래서 밑줄,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공정하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정의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분배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분배적 정의고 거기 분배적 정의 그 텍스트가 167쪽 위에도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인 니코마코스 일리아드는 당사자들이 동등하며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아 갖게 되면 바로 거기서 싸움과 불평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것은 일종의 비례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분배적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하다고, 그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나누냐에 따라서 역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장학금이 생겼는데 이 장학금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음악고등학교 예산으로는 올해 전교생 200명 중 15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을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원인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재능 있는 학생을 뽑아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훈이는 제 생각은 달라요. 당연히 각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학교의 위상을 높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경이는 장학금은 그 돈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다 장학금이 필요할까요? 차라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어야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릴까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거고, 각각의 기준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우리가 파악하고 어떻게 기준을 적용할지에 따라서 이게 나눠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총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절대적 평등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에 따른 분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적에 따른 분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를 절대적으로 똑같이 나눌 거냐, 우리 장학금의 지금 이야기로 보면은 모두 200명이 있는데 그 15명의 장학금을 한 사람에게 200분의 15씩 나눠주느냐, 아니면 능력에 따른 분배, 실제로 굉장히 이 장학금을 가지고 잘 쓸 친구들한테, 잠재력이 있는 친구들한테 나눠줄까, 아니면은 실제로 뭔가 성과를 이뤄내서 그 성과의 업적을 이뤄낸 사람한테 줄까, 아니면 필요한 사람한테, 예를 들면 여기 상황에서는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수업료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어볼게. 절대적 평등으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에 따른 분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음 업적에 따른 분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생각하는 사람. 집에서 듣고 있어도 손 들었죠? 선생님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요거를 거의 안 들었을 것 같고, 그 다음 요거가 한 20%, 그 다음에 얘가 한 30%, 그 다음에 얘가 한 50%, 요렇게 손에 들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오늘 수업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넷 중에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오늘의 과제로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기는 어떤 식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남겨주시고, 그것도 하나 남겨줘. 지금 생각이 수업을 듣고 어떻게 바뀌었다, 뭐 나는 그대로였다, 혹은 선생님 저는 이것들을 보니까 원래는 처음에 이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167쪽 8쪽을 한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이 절대적 평등은 선생님하고 필기를 할 거예요. 각각의 의미의 정의가 있을 거야. 여기서의 정의는 데피니션이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찾아보시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 장점하고 단점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를 지금 교과서를 읽어보시면서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교과서 167, 8 읽어보시고 밑줄 치면서 기다려보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안 끊고 기다릴 거야.
혹시 밑줄 안 치고 지금 선생님 얼굴만 계속 보는 사람 없겠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분 지났나? 2분 지났나? 1분 더 줄게요. 자,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오는데 우석쌤도 저기서 찍고 계시더라고. 우석쌤은 내일 1, 2교시고 선생님은 5교시죠. 선생님이 오늘은 밤에 다 열어놓고 갈 거기 때문에 내일 오전부터 선생님 수업 들을 수 있을 거야. 자, 절대적 평등은 여러분들 필기를 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만 좀 필기할 수 있는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교과서 여백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절대적 평등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0명 중에 15명에게 전액의 장학금을 줄 수 있어라고 하면 여기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거야. 무슨 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0분의 15, 200분의 10, 200분의 15는 약분하면 얼마니? 5로 나누면 40분의 3으로 되겠네요. 그럼 뭐 대략 80분의 6, 뭐 한 100분의 7.5 정도 되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모두가 다. 그래서 절대적 평등의 정의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거. 이거 동이에요. 동일하게 평일이 아니라 동일하게 분배하는 거. 그런데 얘들아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장점은 뭐겠니? 모두에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기회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진다. 그러니까 뭐 기준을 딱히 둘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고려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우리 1학년 4반 교실에 있는데 지금 뭐 초코파이가 31개 있어. 그러면 똑같이 하나씩 나눠 가지면 불만도 없고 뭐 내가 뭔가를 조건을 따져서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3개 주고 이런 걸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별도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또 이런 게 필요한 영역에선 또 이렇게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에 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사람은 이 수업료를 내기가 너무 힘들어. 학교 다니는데. 근데 B라는 사람은 막 넘쳐나. 막 심지어 뭐 한 그 학기에 진짜 내가 200명의 모든 수업료를 나 혼자 내고 다녀도 내가 200명어치의 이 수업료를 내고 다녀도 나한테는 아무 뭐 문제가 없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걔한테까지 굳이 200분의 15를 나눠줘야 되고 굳이 이렇게 수업료가 필요한 사람한테도 200분의 15를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또 오히려 불공정한 분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형편 이런 걸 따진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나눠가졌으니 오히려 나는 굳이 이거 안 필요한데 왜 나한테 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뭐 장학금이랄까 아니면 장려금 이런 것들이 본연의 의미를 담아낼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절대적 평등의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능력에 따른 분배로 갈게요. 능력에 따른 분배에다가는 밑줄 치면 좋겠습니다. 밑줄, 개인이 지닌 잠재력과 재능, 그리고 능력,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른 분배는 개인이 가지는 잠재력이나 혹은 능력을 가진 걸 가지고 분배로 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능력에 따른 분배랑 업적에 따른 분배가 은근 헷갈리는데 얘네 둘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결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사람이 업적도 잘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얘네 둘은 약간 다른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능력에 따른 분배는 내 몸 어딘가에 있는 거야. 내 몸 어딘가에 있어서
그 몸에 이렇게 포텐셜이라고 하죠. 이렇게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치를 이렇게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는 걸 잘하니까 그쪽의 능력치는 막 이만큼 발달되어 있는가 하면 미술적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내가 그쪽 능력은 없는 거지. 그런 거에 따른 거라면 업적에 따른 부분은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라는 이 업적을 통해서 뭐 1등부터 이렇게 쭉 순서가 나눠졌다, 순위가 나눠졌다 그러면 그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업적을 더 높게 나타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긴밀하게 연결될 수도 있지만 얘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고 얘는 몸속 어딘가에 이렇게 타고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능력에 따른 분배를 했을 때 장점을 여러분들이 뭘 찾으셨냐면 그 다음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밑줄 치면 되죠.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200명 있는 학교가 음악고등학교라고 해보자. 그래서 피아노 치는 능력이 좋은 아이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내가 한번 이 몸속에 숨겨진 능력을 한번 발휘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약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능력을 분배 기준으로 삼을 경우 밑줄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연적 요소.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롤스가 이야기할 때 우리 아까 정의로운 이야기하면서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 얘기했었잖아. 롤스는 이 무지의 베일에 어떤 것도 포함하냐면 부모의 뭐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 왜냐면 뭐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17살, 17년 살면서 정말 다양한 친구들, 뭐 다양한 사람들 만나봤을 텐데 와, 얘는 진짜 그거만큼은 잘한다. 얘는 진짜 언어적 능력은 정말 장난 아니야. 얘는 수리적 능력은 진짜 장난 아니야. 그리고 각자의 그 가지고 있는 능력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나는 좀 운동신경은 괜찮은데 나는 좀 암기력은 딸리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타고난다.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이 분배를 하는 것은 부모님이 뭐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롤스도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능력에 따른 분배는 자칫 우연적 요소, 선천적인 것만 가지고 나는 우연히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능력을 장학금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니 오히려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밑줄, 그 다음에 밑줄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여러분 혹시 IQ라는 거 아세요? 그래, 이거 지능을 표현하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IQ 테스트를 안 봤는데 혹시 이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도 옛날에 뭐 IQ 테스트 하시지 않으셨어요? 학창시절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IQ가 이 20세기 중반 후반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지능을 타고 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였거든. 그래서 IQ 테스트에 얘들아 막 수리적 능력, 공간적 능력 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는 이 IQ를 테스트를 학교에서 하면 이거 불법이야. 왠지 알아? 그런 능력의 그 제기가 됐단 말이야. 아니 사람이 지능적인 요소를 물론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지만 이 IQ 테스트가 그 선천적인 지능을 실제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음표를 제기를 했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애들은 IQ 테스트가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오는데 어떠한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실생활의 그 교육 과정에서 그런 수학적인 능력, 공간적인 능력, 왜 우리는 정육각형 해가지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 초등학교 때. 근데 그런 거를 교육 과정에 담고 있지 않는 학교들은 그거를 애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이 IQ 테스트를 모두가 똑같이 다 지능 테스트로 이걸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능도 그렇고 IQ, 그 다음 EQ, 감성지수, 그 다음 뭐 SQ라고 해서 뭐 사회성 지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러한 거 하나하나가 다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를
잡아낼 수 있는 평가 척도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내신 잘하는 친구 있고 모의고사 잘하는 친구도 있죠. 둘 다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제 어떤 친구는 조금 더 이 꼼꼼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맞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국영수의 그런 기본적인 능력이 좀 좋은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험이 그 국영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지도 의문이고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무슨 시험은 잘 보고 무슨 시험은 못 봤다고 그 사람이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이렇게 나눌 수도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을 평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업적에 따른 분배 가보도록 할게요. 영훈이는 경연대회에서 입상 성적과 같이 밑줄 각자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발휘하여 성취한 능력 가지고 있는 거나 혹은 노력을 통해 성취한 업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업적에 따른 분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장점은 딱 여러분들 느낌이 오겠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길 거고 딱 객관화되어 있잖아. 1등, 2등, 3등에서 여기까지 딱 장학금 줍니다라고 하면 딱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수치대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정성은 가장 있을 수 있어요. 객관성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의 밑줄 업적에 따른 분배는 각자가 달성한 1번 각자가 달성한 결과를 객관화 수량할 수 있어 평가 측정이 비교적 쉽고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객관적 그리고요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이룬 업적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려는 동기도 된다. 2번 열심히 노력하려는 동기. 하지만 업적에 따른 분배도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애들이 뭐 양성호도 사실 포함일 수 있는데요. 업적에 따라서 뭐 어디까지 뭘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그 사회 구성원 안에서 뭐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 또 일종의 뭐 그게 심해져서 갈등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부족해서 업적을 쌓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업적을 분배적 정의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밑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업적이 짱인 거야. 그 오른쪽에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업적주의라고 돼 있는데 업적주의 봐봐. 출신이나 가문 등이 아니라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쌓은 업적에 따라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업적에 따라 소득이나 지위를 분배하면 자신의 재능을 최대로 발휘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업적이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미랄까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밑줄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업적을 쌓기 위한 과열 경쟁으로 구성원 간의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밑줄 치시면 되겠어요.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른 분배에 가보도록 합시다. 밑줄 피가정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그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자. 밑줄 쳐주시고 필요에다가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받을 기회의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평균을 꾀하자.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그 장학금이 정말 지금 내가 필요로 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그 장학금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뭐 지금 내가 이제 가정적인 형편이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못 냈으니 나에게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필요에 따른 분배의 장점은 밑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 테니 인간적으로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나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이
필요에 따른 분배도 분명히 단점이 존재합니다. 거기 보시면 하지만 사회적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밑줄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어느 수준의 필요까지 충족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사회적인 자원은 굉장히 유한한지라 필요한 사람을 어디까지로 설정하는지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의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다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사실 뭐 200명 중에 15명 전액자만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그것을 충족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에다 또 여러분들이 밑줄 치시면 되냐면 열심히 노력하여 업적을 쌓으려는 개인의 동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려는 그럼 여기 앞에서는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됐었잖아. 그 동기부여의 그 모습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나온 대학교에서 내가 너희들 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의 대학교 다닐 때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있게요. 너희들은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없습니다. 사실 뭐 그렇다고 선생님이 엄청 공부를 못했냐? 또 그거는 아니야. 대학교 8학기를 다니면서 내가 3학기, 3개 학기를 과탑은 아니고 이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그 성적 우수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나오는 게 있어. 그래서 좀 그 상을 받았거든. 그러면 옛날 같으면 당연히 장학금도 나오는데 요즘 대학교의 장학금은 이제 국가장학금이란 것도 있고 그리고 성적 우수 장학금이 많이 없어지고 가계곤란 장학금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대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은 기억이 있냐라고 하면 있긴 있거든요. 이제 학교 일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근로장학금을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 하시는 거 뭐 좀 도와드린 게 있어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선생님을 추천해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대학교 같은 곳에서는 장학금이 예보다는 그 1등, 2등 같은 그런 업적에 따른 분배보다는 필요에 따른 분배로 많이 가고는 있어요. 그게 이제 사회적인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4가지를 오늘 살펴봤고요. 그거의 각각의 정의와 장단점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200명의 학교의 15명 전액장학금 어떻게 분배하면 좋은지 여러분들이 오늘 과제로 올려주시면 좋겠고 생각이 그대로라면 그냥 그대로라고 얘기해주고 바뀌었다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실질적 기준 4가지의 장단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현장으로 이제 오셔서 이 네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와이처라 낙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사회정의의 이제 마지막 파트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수업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아직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는 시점에서는 내일 이제 그 학교 등교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아직 발표가 안 되긴 했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나는 우리 이번 주 금요일날 18일날 여러분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 우리 다음 주에 현장 수업에서 드디어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 영상 올려놓은 거 잘 봐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